교수님 그럼 제 질문 한 가지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에이즈 첫 부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검하셨을 때 뭐가 다른가요? 에이즈와 다르죠. 그게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할 네. 그 왜 걸리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분 뭐 동성애에 뭐, 걸린 건지. 아니 어떻게 다른 왜 걸리냐면 이제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좀 조심스럽지만 보호 도구 콘돔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금지 단어 아니에요?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피가 날 정도의 제가 부검했던 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성애자는 아니셨어요. 안전하지 않은 그 상태에 그걸 했고 에이즈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HIV 감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 소견을 보면 남들이 안 걸리는 거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그리고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걸리는 폐렴이 주, 폐, 포자충. 이름이 어렵죠? 주인할 때 주, 폐, 포자충. 영어로는 이제 외국말로는 뉴모시스트 카리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카리니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막 우리 안 걸려요. 뭐 그까짓 것 하고 하는데 에이즈 환자는 걸려요. 똑같이 막 공중에 떠다니고 별거 아닌 지금도 아마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떠다니는 건데 보이지 않는다. 원래 우리는 안 걸린다. 근데 왜 걸리냐?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암도 흑색점. 여러분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서양인들은 많이 걸리는데 이게 뭐 잘 안 걸리는 피부암도 면역이 약하니까 여기 피부에 면역 덩어리예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다 에이즈 바이러스 묻혀도 안 걸려요.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면역 시스템이 다 뭉개지니까 암도 걸려요. 면역이랑 암이랑 관계 있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등등 각종 감염증 이제 안 걸리는 것들이 온몸 안에 각종 그리고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핵은 뭐 일반 사람도 걸릴 수 있는데 결핵균도 잘 모르는 결핵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결핵균, 결핵균도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런 결핵균도 걸려져 있고, 뭐 장염이면 그냥 배탈 그 장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병균에 있는 장염도 막 걸리고요. 그래서 온몸이 다 이 염증 덩어리예요. 딱 열으셨어요. 열은 순간. 예. 이미 알고 있었죠. 에이즈 환자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CT도 보고 다 들어갔고 다 이제 엑스레이 다 보고 들어갔으니까 다 알는데 이 안에 내부는 처참해요. 사실. 각종 질병의 모든 감염증이 그 안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지금은 약을 먹어서 에이즈에 안 걸려요. HIV 감염이 돼도. 근데 그때는 그 약이 개발되기 전이라서 쫙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뭐 고름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덩어리. 예, 끔찍했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중요해요. 하나하나 장기마다 어떤 기전으로 이런 게 걸리게 되고 또 어떤 그 감염증이 있고 어떤 종양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골수에는 어떻게 침범해 있고 뭐 이런 것들, 뇌에는 또 어떤 게 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에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바이러스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마음껏. 그것들을 제어할 T셀 이런 면역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식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모든 병 다 걸린다. 맞아요. 다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이 다 걸립니다. 감염병이. 그럼 교수님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 정상적이지 못한 성생활을 했는데 왜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요? 에이즈 복균자, 그러니까 HIV를 가지고 있는 분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체액이나 아니면 성관계 도중에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격한 또 이런 제가 이런 거에 과추형이 아니라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원래 안전한 건 뭘까요? 배우자 그리고 나와
뭐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인,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뭐 원나잇, 요즘에 하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알지 못하는 사람, 파트너가 이럴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상대방이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체액이나 뭐 예를 들어 콘돔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방어 보호막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런 보호도구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뭐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액, 뭐 정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체액, 분비되는 체액, 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미세하게. 이건 뭐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상처 난 부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는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부 같은 경우에 재채기가 닿았다. 에이즈 환자에 괜찮습니다. 피부가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점막이면 어떨까요? 점막은 어디냐면 눈꺼풀. 여기 점막이죠. 구강점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기에도 점막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느낌 아실 거야. 아마 뭐 이런 점막 하면 어떤 느낌이신지 알 거야. 근데 거기에 상처가 나기 또 쉬운, 성관계라는 게 상처가 나기 쉬운 행위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에이즈 홍보대사는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했던 부검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에이즈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했기 때문이네요. 근데 그 병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원숭이에서 이제 기원한 바이러스인데요.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옮겼느냐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로 참조해 주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자세한 건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 두개골을 열 때 이 전기톱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전기톱으로 옛날에 했었죠. 요즘에는 톱을 이제 그런 의료용 톱이 있습니다. 의료용 톱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의료용 전기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너무 가루가 많이 튀어요. 워낙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뼈가루가 날리니까 요즘에 이제 수동으로 익숙하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것도 뼈가루가 날리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잘 안 날립니다.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톱질 하는데 그 장인 정신으로 두께를 느낍니다. 탁 하는 순간 뇌 머리뼈가 있으면 그 사이에 막이 있어요. 그 다음 뇌가 있고 막 아래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비는 순간이 딱 느껴집니다. 그냥 막 힘줘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탁 하고 느낌이 옵니다. 뼈만 잘랐다. 이제부터는 막이다. 그런 감각이 옵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올 때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내가 뼈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왜 톱에 무사하냐? 네. 감각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하다 보면. 됐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사실 어원이 그리스에서 유래됐어요. 그 어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스테레오스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고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이드가 그럴 것 같은 거,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거 이럴 때 오이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고체 같은 것 뭐 이런 데서 이제 어원이 왔지만 어찌 됐든지 뭐 이런 스테로이드가 우리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거는 사실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써갖고 사망한 사람의 부검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단은 집 자체 안에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왜 그 동네에 가보면 헬스장 있잖아요. 그런 헬스장처럼 모든 기구가 다 갖춰진 큰 헬스장을 자기 집안에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분이 사실은 재벌의 반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직계면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
이제 재벌의 창업주에 뭐 이렇게 좀 내려가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40대인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기대여명이 높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보다 조금 뭐 그 정도 되는 국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거기 원래 부자가 많이 살아요. 전 세계 GDP 1위 막 이런 거 OECD 이런 데 발표하는 거 보면 룩셈부르크가 항상 1등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모나코를 빼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모나코 너무 작아서 룩셈부르크랑 통계를 같이 안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길 잡으면 실질적인 1위가 이제 모나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뭐 그레이스 켈리라고 옛날에 굉장히 그 아름답고 유명한 여자 배우였는데 모나코의 왕자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 이제 사고로 죽은.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부자가 오래 살아요. 이거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도 좀 적당히 하고 또 먹는 음식도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사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집안에 헬스장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진짜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인 분인데 왜 40대에 죽었을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내부에 뭐라 그럴까? 심장이 600g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근데 여러분 혹시 심장 무게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심장 무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280에서 320g 정도 남자라면 보통 그 정도인데 물론 뭐 서장훈 씨 정도 막 이런 분들은 엄청 뭐 체격이 크니까 조금 그것보다 클 수 있는데 600g이면 아무리 서장훈 씨라도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600g이 나오려면 원래 어떤 질병을 알아야 되냐? 고혈압성 심질환 또는 뭐 신경 안 쓰신 분도 있죠. 뭐 담배 피우면서 막 내 몸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막 전혀 뭐 의사를 찾아보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600g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자에다가 40대잖아요. 근데 왜 600g이었을까? 이분한테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근육이 그냥 울퉁불퉁한데 우리가 보통 그냥 몸이 열심히 운동한 분들이 좋은 거 말고 진짜 울그락 불그락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스테로이드에 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정황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사망 원인을 신비대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개념들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키스트라는데 혹시 키스트 아세요? 거기가 도핑 센터를 옛날 88 올림픽 때 했어요. 벤 존슨이랑 칼 루이스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마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칼 루이스가 우사인 볼트처럼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였는데 100m 시합을 했는데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캐나다 대표인데 그 사람이 1위란 거예요. 세계 신기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걸 앉아서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라. 봤는데 이게 완전 뒤집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벤 존슨이 금메달이 박탈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핑 센터에서 미세하게 뭐 어떤 약물을 먹었냐, 스테로이드를 먹었느냐,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불법 약물을 파악한 거예요. 처음에 벤 존슨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국제도핑위원회에서 이걸 인정하게 돼서 1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스트에 이제 레지던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젊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후회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정말 몸이 좋은데 왜 심장이 600g에 사망했을까? 의 원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원래 체내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냐? 부신이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왜 콩팥 위에 나폴레옹 모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껍데기, 피질이라는 데서 코티졸 또는 코르티졸이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그거 이외에 여러분 또 아는 스테로이드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여러분 남성 고환에서 나오는 20대 때 이게 강렬하게 치솟는 이런 테스토스테론도 여러분이 아는 스테로이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연령별로 또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다 줄었더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게 있고요. 또 동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흔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코티졸, 코르티졸, 또 알도스테론이라고 기억나세요?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신에서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나트륨과 칼륨을 교환하는 그래서 몸에 부종도 관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스테로이드예요. 이것도 부신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테스토스테론, 물론 테스토스테론 말고도 다른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호르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쉽게 우리가 그냥 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즉 동화 스테로이드예요. 이걸 앞으로 스테로이드라고 할게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왜 넣어줄까요? 근육을 좀 뭐라 그럴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데피니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선명도? 이런 게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주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주입하면 어떻게 되냐? 테스토스테론이 고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은 있는데 비슷한 게 그래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고안이 위축이 돼요. 고안이 위축이 되면 그것만으로 치명적인데 발기불능이 돼요. 발기불능이 되고 심지어 무정자증, 왜냐하면 고안이 위축되면서 그리고 성욕이 감소가 돼요. 또 여성들도 요즘에는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남성화가 돼요. 여성도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만들긴 해요. 부신 같은 데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넣어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면 목소리가 굵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가늘가늘한 목소리의 여성이 어느 날 근육은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남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월경이 이제 뭐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 남녀 모두 탈모,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좋아요. 고환이 위축된다. 그 다음에 탈모가 온다. 이것만으로도 야 이거 왜 맞냐 이러는데 이게 근육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굉장한 뭔가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맞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한 번이라도 맞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해서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의 불균형 이거 이외에도 뭐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게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HDL, LDL 아시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는 하이가 붙었으니까 좋다.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HDL은 막 올려야 돼요. HDL 올리는 방법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HDL은 떨어지고 LDL이 확 증가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심장의 근육이 점점 커져요. 여기만 커지면 또 괜찮아요. 근데 심장의 근육도 똑같이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심장 근육도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장이 비대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힘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심장에 커지면 혈관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혈관이 같이 못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자체에서 짜주다가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지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HDL, LDL에도 심장 근육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심장 혈관도 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돌아가신 이유도 심혈관계 문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스테로이드 맞아갖고 근육이 예뻐지면 좋은 거 아니냐? 가장 큰 문제는 급사예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환, 위축, 탈모 이 정도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대약물의 시대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막 홈런 엄청나게 나오고 기억나세요? 막 샌프란시스코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타자가 막 이렇게 넘기고 막 이랬던 홈런 신기록 세우고 막 이런 대약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쉽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들 막 싸우고, 물론 운동선수들이 이제 뭐 원래 뿜뿜하니까 에너지가. 근데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데 가서 막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있었는데 이 약물이 정서적 부작용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늘 술 먹으면 어디부터 마비된다고요? 전전두엽, 이성을 관장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전전두엽과 편도체란들을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울증 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약물의 시대 때 선수들 프로필 좀 살펴보시면 일찍 죽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도 살펴보시면 아는 선수 쭉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일찍 죽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이 여명이 짧아져요. 결론적으로는 정서적 문제, 심혈관계 문제, 호르몬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안 맞아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제가 스테로이드를 의사가 처방해서 맞고 있는데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그 스테로이드고, 그러면 우리가 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는 어떠냐? 이것도 부작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좀 반대로 근육이 감소되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의사가 왜 쓰냐? 의사도 다 알아요. 이걸 오래 쓰면 안 좋다는 거. 다만 어떤 적정한 용량으로 근거 중심으로 이거를 적절하게 쓰면 어떤 질환은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 또 뭐가 있어요? 관절염, 천식 뭐 이런 것들에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더 나빠지고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장기간 오래 쓰다 보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얼굴이 막 이렇게 달덩이처럼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의사가 우리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용량을 잘 조절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병을 극복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끊으시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약물을 쓰면 안 되는가 해서 특히 스테로이드, 특히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도 요즘 쓴다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되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보다 깜짝 놀랐는데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이거 쓴다 막 고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정국 씨 보면 몸 좋잖아요. 김정국 씨 검사했더니 어때요? 호르몬 수치가 정상에다가 정자 수치도 정자왕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약을 쓰지 않고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꼭 또 그렇게 울퉁불퉁한 걸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건강을 해치면서 이런 걸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 아주 극단적인 40대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왜 사망했을까? 몸도 막 운동하다가 울퉁불퉁한 분인데 그 얘기를 함께 드리면서 했는데 실제로 꽤 많은 젊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부검한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스테로이드는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법의학자가 뭘 한 거라고요? 이 사람 누구인가? 사망 원인은 뭔가? 사망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 중에. 그러니 사건 자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거는 뭐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뭐 들어오는 거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뭐 법원, 검찰, 경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사건은 방송국에서 온 것 중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아이가 27개월 된 아이가 그만 식용유에 넘어졌대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큰 대학병원,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CT를 우리 PD님이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보여준다고 치고, 뭐 안 보여준다면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뇌 혹시 살아있는 사람 뇌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안 돼요. 만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만져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뇌는 실제로 만져보면, 저는 만져봤죠, 당연히. 네, 만져봤는데 뇌수술에 어시스트를 들어간 적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 뇌는 부침용 두부 정도 됩니다. 두부. 주변에 신경외과 선생님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람 뇌가 두부 같나요? 그러면 맞다고 막 이러실 거야. 그러니까 두부기 때문에 되게 물컹물컹해요. 되게 근데 여기서 막 혹시 보고 있는 의대생이 있으면, 아니 저희가 해부할 때는 딱딱하던데요, 약간 딱딱하던데요, 물컹물컹 안 하고. 그건 냉장고에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포르말린에 절여서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딱딱한 거지, 실제 살아있는 사람 뇌는 뭐다? 부침용 두부 정도의 경도다. 그런데 이 부침용 두부,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여기 머리뼈 안쪽에 뇌가 들어있으니까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이 머리뼈 안에 뭐 들어있죠? 나중에 머리도 할 건데요, 제가 강의도. 머리뼈 안에 뭐가 들어있죠? 네, 뇌가 들어있긴 한데 그 바깥에 싸고 있는 막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어머니가 시켜서 두부 심부름 해본 적 있죠? 가서 이제 두부를 산 다음에 막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죠. 왜? 그 안에 딱딱한 케이스 안에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도 물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드셔도 헤드뱅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여물지 못한 아이들, 꼬맹이는 흔들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CT를 보니까 뇌가 한쪽 부분에 피가 두 군데 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 흰색, CT로 봤을 때, 하나는 조금 색깔이 약간 좀 진한 색. 이게 뇌를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원래 뇌는 데칼코마니여야 돼요. 근데 어때요? 뇌가 한쪽으로 밀렸어요. 피 때문에 눌린 거예요. 그럼 뇌가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침용 두부 같은 뇌가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부풀어 올라요. 진물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뇌가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뼈에 닿을 거 아니에요. 물이고 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뭉개지면 어떻게 돼요? 뇌가 뭉개지면,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제가 너무 끔찍한 얘기만 하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일단 피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려면 머리뼈를 절제술을 하든지 구멍을 뚫든지, 머리뼈 절제술을 하고 머리뼈를 이제 톱 같은 걸로 윙 하고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을 제거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이게 띵띵 부었으니까 염증이 생겨서 어때요? 물을 빼는 거예요. 전신에. 여기만 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약은 없어요. 전신에 물을 빼는 거. 이뇨제. 마니톨 같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로 전신에 물을 빼면 여기도 부종도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조금. 물론 다른 데도 다 물 빠지죠. 근데 어때요? 살려야 되죠. 뇌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치료했는데 그만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 국가 서비스는 뭐죠? 네, 사망진단서 작성해요. 그러면 사망진단서에 뭘 써요? 이 아이가 누구인가? 아이디. 두 번째 뭘 써요? 사망 원인, 뇌출혈. 그렇죠? 세 번째, 사망의 종류가 뭔가? 병사인가요? 엄마가 넘어졌대요, 아이가. 그리고 실제로 넘어졌을 때 생기는 경막하 출혈이었어요. 경막하 출혈 말 어렵죠? 나중에 할 거예요. 다 할 겁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의대생이 한 반 정도 되는 법의학 지식, 의대생보다 오히려 더 공부 안 한 의대생보다 더 많은 법의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구독, 그다음 뭐죠? 그런 거 좀 해주세요. 네, 어찌됐든지. 그래서 사망의 종류는 병사는 아니죠. 사망의 종류가 뭐 있죠?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모르겠다. 이 세 가지인데 병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 넘어졌다 했으니까. 출혈이 경막하 출혈이었으니까. 그래서 27개월 된 아이가 의사가
외인사에 체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체크되면 누가 찾아오게 되냐? 무조건 경찰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김복준 위원님 같이 생긴 분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의사랑 같이, 또 의사가 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랑 같이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시를 한 다음에 검찰에 의견서를 내게 돼요. 어떤 의견서냐? 부검을 할지 말지. 근데 이게 검사님이, 형사님이 의견서를 냈는데 거부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부검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검사님이, 형사님이 이거 부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오래된 형사의 딱 그 감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검사님이 아니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사건들 많아요. 검사님이 하자. 뭐 이래갖고 했는데 이제 진짜 뭐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형사님이 해요. 근데 검사님이 하지 말자. 이러기는 불가능해요. 사실 왜? 그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현장에서 장뼈가 굵은 형사님이 하자했는데 어떻게 검사님이 안 하자고 그래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검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이 형사님이 이렇게 딱 요청을 하면 의견서를 내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라고 써 있으니까 경찰이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영안실 직원이 전화를 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영안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안실 직원분들이 이거 외인사인데 이거 경찰 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러고 오면 경찰이 와서 아마 외적 원인으로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영안실이랑 경찰이랑 이렇게 딱 다 보고 갔는데 가족에게는 딱히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이제 뭐 가족들한테도 당연히 다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영안실을 안 갔어요. 그 병원.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지방에 가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도 그 장례식장만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간 거예요. 아이의 시신을 데리고. 놀랍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망진단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의사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이랑 짬짬이 된 의사를 불러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사가 왕진을 왔어요. 의사도 왕진을 오나요? 돈만 주면 와요. 돈 주면 오죠. 얼마냐면 이거 업계 비밀이라 또 몇십만 원 주면 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가정의학이었나요? 가정의학과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검시를 해야 돼요. 검시 중에 뭐? 검안을 해야 돼요. 검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검안이란 건 뭐예요? 눈으로 그냥 보고 이렇게 막 열심히 관찰하는 거야.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냥 물어본 거야. 왜 죽었어요?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병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병사의 체크. 병사의 체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이러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한테는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원래 이 아이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었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바람에 고모가 키웠을 거야. 고모. 친척 중에. 그러니까 고모랑 친할머니랑. 근데 이제 그 고모부는 결혼도 안 하신 이제 남자친구는 있고 아이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우리 입양하자라는 얘기들 꺼낼 정도로 이 아이의 엄마 같은 마음. 그쵸? 키운 사람이 엄마죠. 그래서 이 아이를 했는데 갑자기 친모가 타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데려간 지 얼마 안 있다가 안 있어서 이 아이가 죽었던 얘기를 듣는 거야. 너무 황당하죠. 건강하고 너무 미소가 아름다웠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분이 막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궁금한 이야기와 이 스모킹건 늘 소재 고갈에 시달립니다. 아니 스모킹건은 소재 고갈에 시달리지 않고요. 이렇게
소재 고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탐사 프로그램이. 워낙 뭐 우리나라가 큰 나라지만 아주 사건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상한 사건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인터넷을 막 뒤지던 작가님이 이제 뭐 소재 없나? 막 이렇게 뒤지던 작가님이 우연히 그 하소연을 본 게 된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저한테 그 모든 의료문서, 의무기록이 또 CT 이런 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CT를 보니까 27개월 된 아이가 출혈이 2개예요. 경막하 출혈이. 근데 여러분, 엄마가 처음에 왜 이 출혈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왜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죠? 맞아, 넘어졌다고. 식용유에. 마치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를 쫓다가 넘어진 것처럼. 근데 그러면 27개월 된 아이가 넘어지면 뇌출혈이 생기나요?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안 생겨요. 그 만약에 아이가 뇌출혈이 생겼다 뛰다가 넘어져서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시당초 절멸했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뇌출혈. 여기 혹시 넘어져서 뇌출혈 어렸을 때 넘어져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물론 생길 수는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슈퍼맨 놀이를 막 정글짐 꼭대기에서 했는데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뭐 이러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여야 돼요. 얘는 위에 하얀 거, 아래 약간 색깔이 다른 거, 시기가 다른 거예요. 잘 안 생기는데 시기가 다른 뇌출혈이 2개 있다? 27개월 된 아이한테?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 학대. 여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동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진중하게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왜냐면 신뢰도를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용어 선택을 좀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법정에 가서 막 까불고 뭐 이러면 이런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거에 맞는 격식대로 옷도 그렇게 입고 또 목소리도 또 태도도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사건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모드가 아닌 그냥 아빠 모드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아동학대다 라고 그냥 거의 너무 단언해 버렸어요. 어쨌든 어떻게 됐냐?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인지하고 제 건을 제가 인터뷰한 거를 그 지역에 그 교수님한테, 법의학 교수님한테 이게 맞냐, 유성호라는 이 옛날 얘기라 잘 제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좀 젊어 보이는데 맞냐, 이 사람 말이 맞다. 교수님 그 지역에 법의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재판에까지 갔고 1심 4년 6개월 엄마와 아동학대죄로, 정인이 사건은 훨씬 전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습니다. 1심 엄마와 동거남이 4년 6개월, 아마 항소심에서 엄마한테 4년 6개월 감형을 해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검만 해서 법정 증언을 하거나 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혀 제가 시신을 본 적도 없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냅니다. 비슷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 사건은 그러면 네. 이미 화상이 되고 시신이 없는 사건이에요. 시신이 없는 사건인데 사건이 유죄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CT라는 게 남아 있어서 네. 이게 아동학대죄로 4년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제 인터뷰가 들고 다니셨대요. 검사님이 그 좀 먼 지역이라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의견서가 채택이 돼서 그렇게 됐죠. 증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정이 됐으니까요. 판사님한테.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신이 없는 사건에서도 유죄가 의무기록이 있고 CT가 있고 이런 게 있었고요. 방금 PD님이 되게 의아해 하시니까 한 사건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명한 사건인데요. 어느 날 27주 된 태아가 이제 뱃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봤더니 약간의 하열도 있고, 보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서둘러 갔어요. 갔더니 태반이 박리가 된 거예요. 자궁에서. 원래 자궁에 태반이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이게 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이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 왜 엄마는 왜 위험한데요? 피가 나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의 유일한 해결법은 뭐다? 아이를 제왕절개하는 거예요. 27주면 되게 미숙하죠. 그리고 미숙아가 위험한 이유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숨은 코로 안 쉽니다. 코나 입으로. 전적으로 엄마의胎盘에서 공급되는 혈액, 산소를 이용하는 거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는 폐예요. 근데 만삭이 돼서 출생하게 되면 응애하고 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 폐가 이제까지 쪼그라들었던 폐가 쫙 펴지면서 근데 폐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폐가 한번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펴졌다가 또 쪼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이 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surfactant라고 surfactant 뭐 굳이 TMI지만 surfactant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보통 27주, 28주 이때쯤 만들어져요. 좀 후반기에 만들어져요, 임신. 그래서 미숙아가 좀 위험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위험한 게 있는데 surfactant라는 이 폐가 쫙 펴지는 거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면 미숙아를 얘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가 쪼그라들고 폐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완성이 된다면 애가 출산해야지 폐도 쫙쫙 펴지는데 그래서 근데 이 아이는 27주라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꺼내야 돼. 왜냐하면 태반이 박리됐기 때문에 꺼냈어요.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꺼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옆에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레지던트한테 줬어요. 27주면 주먹 요만해요. 조그매요. 아주 조금. 그냥 그래서 이 레지던트가 이걸 잡고 뭘 하면 되냐?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2, 3미터 떨어진 소아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살려야 된다. 인큐베이터에 하고 갖은 의료 처치와 정성으로 살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소아과 선생님한테 가서 처치대에 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뛰었어요. 이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뛰었는데 넘어졌어요. 그만. 한 3m 가면 되는데 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이들 뛰시는데 지하철 이런 데서 일단 뛰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면서 애가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애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경막 외출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이들은 CT를 못 찍어요. 찍기가 어려우니까 초음파로 봤더니 경막 외출혈은 뭔가에 물어보시면 나중에 또 다 얘기해 줄 겁니다. 머리도 한 4-5시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죽나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어떻게 하면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막 외출혈이 있어서 이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그날. 근데 사망진단서라는 걸 써야 되죠. 사망진단서에 뭐라고 쓸까요? 근데 그때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워낙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뜨린 순간 어떻게 돼요? 누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깍 하고. 그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그리고 뭐 남자 의사, 뭐 여자 의사든 누구든 다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막 이렇게 도는 여러분 수술장 안 들어갔겠지만 수술방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깥에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취과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돌거든요. 지원할 때 이렇게 딱 가고 마취과는 방마다 있지만 그 두 분이 막 들어올 정도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들어올 정도로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라면. 여러분이 그 의사라면. 그 유명한 꽤 큰 병원이에요.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죠. 정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가족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는 거는 이제 그분들 몫인 거고 일단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심 어린 사과,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용서를 비는 거죠. 용서를 받아주시면 너무 좋지만 받아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돈 얘기에서는 좀 그렇지만 적절한 보상, 배상 당연히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쪽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숙하니까 죽었다. 폐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망진단서에 폐와 관련된 폐출혈 뭐 이렇게 사망 원인을 쓰고 사망의 종류는 뭐라고 쓸까요? 병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비보를 가족분들에게 전하면서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부부가 난임 부부였어요. 어렵게 생긴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사망을 했으니까 이 비탄함을 울음 속에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의 운명이려니하고. 그래서 아이는 그 병원에서 화장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갖고 화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퇴사하시는 분이 경찰청에, 여러분 경찰청 광역수사대 얘기 들어보셨죠? 의료수사팀이 있습니다. 뭐 의사를 때려잡으려는 건 아니고 워낙 의료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걸 약간 이제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약이랑 같이 뭐 이렇게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광역수사팀에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무슨 말씀 하시냐?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 병원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또 복수로 여러 명이 이제 투서를 넣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말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잠깐 몇 년은 속일 수 있어도 이걸 어떻게 영원히 속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압수수색을 한 거야. 경찰에서. 했더니 어떻게 됐냐? 아까 초음파 찍었다 그랬잖아요. 초음파 기록이 삭제되고 그런 기록들이 삭제됐는데 이거를 우리 경찰청의 유능한 경찰분들이 뭘 했을까요?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이걸 살린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아이의 사망이 이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만약 인과관계가 있으면 뭐가 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허위진단서 작성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망 할 때 진단서에 대해서도 뭐 꽤 오랫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허위진단서냐? 결론은 그래서 저랑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이랑 이제 자문을 드렸고 법정에 초대됐습니다. 전문 증인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 항상 그런 이제 그 병원은 되게 큰 병원이라 변호사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여러분들이 아는 뭐 우영우 이런 데가 이제 거기 변호사님들은 정말 똑똑해요. 나는 그분들이 다 의사 출신인 줄 알았어요. 막 공부를 진짜 많이 오셔고 그리고 그 검찰 측은 공판검사 2명, 그 2대 지금 기소된 사람은 부원장. 왜냐면 병원 기록을 지웠으니까. 그 다음에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레전트, 또 약간 불쌍한 소아과 레전트. 교수들이 했겠죠. 그런 거는. 근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막 엄청 공격을 받아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일관되게 여러분이 판사님이라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떨어뜨려서 경막에 출혈이 있으면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패드 안 좋았겠죠, 당연히. 패드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저는 법정 경험이 많아서 잘 참고 막 도발을 많이 하세요, 변호사님이. 원래 그게 변호사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흥분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근데 저도 흥분은 안 하니까 그냥 그러시냐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궁금했어요. 저 다음에 키가 크신 멋진 신경외과 교수님, 이제 세브란스의 교수님이 탁 들어가시는 거 보고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실까 하고. 이게 한참 듣다 보니까 막 고성이 오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요. 내가 전문가인데 네가 뭐야? 이런 이제 변호사의 책략이었죠. 책략인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아마 찾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죄받았어요. 병원 측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정 구속. 이게 원래 저는 의료진을 법정 구속하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해 볼 게 많은데 그 건은 판사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얘기를 안 했어요. 부모들에게. 그리고 의무 기록을
추가하거나 지우는 거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실력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건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몇 가지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근데 다만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거, 거짓말, 지우는 거, 수정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하고 이건 형사재판이라 물론 민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너무 여러분 생각에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진짜 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때 사과하고 그쵸 잘못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어쩌었을까? 결론은 뭐다? 시신이 없는 사건에서도 이런 영상자료, 의무기록 이런 걸 갖고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기 어렵지 않나 그러는데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죄가 나온 적도 있어요. 무죄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 시신이 없는 사건들 얘기를 드렸고요. 시신이 있는 사건들을 얘기 드릴까요? 몇 분 지났나요? 1시간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죠 뭐.